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정은혜입니다. 설 앞두고 빳빳한 새 돈이 공급되는 거 다 아시죠? 어제 한국은행이 전국의 시중은행으로 새 돈을 배달하는 작업을 공개했는데요. 명절이면은 아무래도 세뱃돈을 비롯해서 부모님 용돈, 차례 비용까지 이 현금 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에 명절 자금을 별도로 풀고 있습니다. 신권 교환은 이미 4일부터 시작됐고요. 내일까지 전국 지점에서 가능한데요. 1인당 하루 교환 한도는 5만 원권과 1만 원권은 각각 100만 원씩, 5천 원권과 1,000 원권은 20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디지털 경제가 일상이 된 시대지만요. 설날 세뱃돈만큼은 세배하고 봉투에 든 빳빳한 현금을 주고받는 맛이 또 있죠. 그런데 물가도 많이 올랐는데 올해는 세뱃돈 봉투에 얼마를 넣어야 할까요? 한 설문조사에서 받은 10대는 10만 원은 돼야 한다 그런 의견이 많고요. 주는 40대 이상은 5만 원이면 적당하다 응답이 우세한데요. 생각보다 간극이 크죠. 차라리 부담은 덜고 재미를 챙기기 위해서 모두에게 기본 금액을 맞추고 보너스 봉투를 더하는 방식이나 여러 금액의 랜덤 봉투를 무작위로 뽑게 하겠다 이런 분들도 있고요. 상징성 있는 달러나 엔화 같은 외화를 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마음을 담아서 이런 아이디어를 발휘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2월 12일 목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농수산 이슈 시간에는 정부가 공들여 만든 온라인 도매시장이 문제투성이라는 논란이 있어서 살펴보고요. K 콘텐츠를 소개합니다 시간에는 생로병사의 비밀 중에 71세 현직 약사가 매일 엉덩이를 찢는 이유 편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궁금한 뉴스 시간에는요. 최근 유령 코인 사태 논란과 대형마트 새벽 배송 규제 완화에 대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농산물 유통 개혁을 위해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게 온라인 도매 시장입니다. 시간과 장소 구애 없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농산물 유통 단계와 또 유통 비용을 줄인다는 게 핵심인데요. 그런데 최근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 시장이 이상 거래와 허위 거래 의혹에 휩싸였는데요. 오늘 농수산 이슈에서 그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입니다. 네,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 시장이 세계 최초로 운영되고 있는 거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농산물 도매 시장이 온라인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농산물의 관행 거래 방식은 산지에서 이 수십장을 통해서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같은 이 공영 도매시장을 거치고요. 다시 소비지로 분산되는 판매 과정을 거칩니다. 이 유통 경로를 따라서 농산물이 하나하나 이동을 하는데 단계가 많다 보니까 이 단계마다 수수료라든가 유통 비용들이 붙을 수밖에 없고 네. 농민들이 출하할 때의 가격 또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가격 차이가 굉장히 컸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윤석열 정부 때 농산물 유통 개혁안으로 들고 나온 것이 바로 농산물 온라인 도매 시장입니다. 농산물 온라인 도매 시장은 2023년 11월 30일에 문을 열었고요. 당시에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이 붙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오프라인 공영 도매 시장과 비교해서 어떻게 다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기존 공영 도매 시장은 거래가 가능한 시간이라는 조건, 또 시장이라는 물리적 공간이 필요한데요. 온라인 도매 시장은 비대면 또 전자거래를 통해 농수산물 판매자와 구매자가 시간, 장소 제약 없이 거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4시간 열려 있는 온라인 시장인 셈인데요. 네. 온라인상에서 농산물을 확인한 뒤에 거래가 체결이 되면 구매자가 원하는 곳에 산지에서 바로 배송하면 됩니다. 배추를 예로 들면 전남 해남에서 생산한 배추를 차에 싣고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까지 옮긴 뒤에 경매를 위해서 차에서 내리고 또 경매가 끝나면 도매상들이 다시 차에 싣고 이 소매상까지 운반하면서 배추를 싣고 내리는 상하차비, 또 이동하는 데 드는 연료비, 시장 사용료, 거래 수수료 등이 계속 추가되는데요. 온라인 거래 같은 경우는 중간 과정이 상당 부분 생략되고 유통 비용도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굉장히 이상적인 방식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정부가 농산물 유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라인 도매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적극 나섰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농산물 온라인 도매 시장에 공을 굉장히 많이 들였습니다. 그 결과 2024년 이 가동 첫 해인데요. 농식품부는 거래 목표를 5천억 원으로 설정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해 12월 17일 이 거래 금액 실적이 목표치인 5천억 원을 넘어서서 5,524억 원을 기록했다면서 자축을 했고요. 그 해에 총 거래 실적은 6,737억 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1조 2,365억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출범 1년 차에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고 또 출범 2년 차에는 전년 대비 84% 성장하는 놀라운 결과를 냈습니다. 네. 거래 실적 수치만 보면은 그 온라인 도매 시장은 성공한 것 같은데요. 거래 효율화 외에 실제 가격에도 혹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습니까? 네, 온라인 도매 시장을 도입한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농민들과 소비자가 유통비용을 줄인 가격에 상호 이익을 높이는 것입니다. 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온라인 도매 시장 관련 연구 용역을 충남대학교가 맡았는데 이달 말에 최종 보고서가 완성된다고 합니다. 충남대학교가 중간에 낸 온라인 도매 시장의 효과 자료를 보면 2025년 첨가물을 기준으로 유통 비용률이 11.1%포인트 감소했고요. 또 반면에 농가 수치 금액은 5.1% 상승하는 효과가 확인된다고 합니다. 소비지 금액도 감소했다고는 하는데 이 최종 보고서가 나오면 보다 정확한 내용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최근 온라인 도매 시장의 거래 실적 중에 그 상당수가 이상 거래 그리고 허위 거래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이 온라인 도매 시장의 허위 이상 거래 의혹이 한 차례 불거진 바 있습니다. 당시 이 인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사안이었고요. 4개월이 지난 8일에 또다시 온라인 도매 시장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네. 인미애 의원에 따르면 이 온라인 도매 시장 거래 금액의 60%가 허위 혹은 이상 거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 온라인 도매 시장 문제가 지적이 되자 농식품부가 정책 지원을 받는 업체를 대상으로 거래 실태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거래 기간은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국감 시기인 2025년 10월까지인데요. 인미애 의원실은 외부 기관이 이 전수조사 자료를 분석을 해보니까 총 거래 규모가 7,698억 원인데 이 가운데 4,584억 원의 거래가 허위 또는 이상 거래로 의심이 된다고 지난 8일자 보도자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적 중에서 60%가 석연치 않은 거래라는 건데요. 몇 가지 이유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전체 거래액의 33%가 온라인상의 주문일보다 차량 출발이 빠르거나 아예 입력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상에 거래가 되지 않았는데도 이미 차는 출발되는 이런 상황들을 확인한 건데요. 온라인 거래에서 주문일 입력을 늦게 하면 대금 지급이 지연되는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많은 거래 건수에 거래 날짜에 좀 이상이 있는지 의문이고요. 이건 또 전자문서법상의 거래 조건 명시의 위반 소지도 있습니다. 또 특수관계의 거래가 전체 거래액의 29%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좀 미심쩍은 부분인데요. 특수관계 거래라는 것은 판매자의 대표, 구매자의 대표가 같거나 실무자의 연락처가 동일한 경우 또 신용평가기관에서 관계사다라고 확인되는 경우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네. 온라인 도매 시장을 통해서
그런 석연치 않은 거래를 하는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예, 기존 도매시장 거래와 비교해서 이 온라인 도매시장을 이용하면 정책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 네. 예, 농식품부는 온라인 도매시장을 거쳐서 직배송하는 경우에는 물류비의 최대 50%를 지원하고요. 또 물건값을 정산하고 결제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무이자 혹은 1.5%의 굉장히 낮은 이자로 융자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거래하는 정가 수입 매매를 온라인 도매시장에서 거래한 것처럼 기록만 해도 이 정책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걸 악용했다는 겁니다. 농식품부도 실적 쌓기가 중요한 나머지 온라인 도매시장 관리 감독을 소홀하게 한 측면도 이 이상한 거래가 늘어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네, 온라인 도매시장이라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유통 효율을 높이는 그런 거래 제도가 필요한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점검이 필요할까요? 예, 농민들에게는 생산비가 보장되는 농산물 가격이 필요하고요. 또 소비자들은 유통 거품을 제거한 합리적인 가격이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사회가 농산물 유통 개혁을 바라는 목표이기도 하고요. 지난해 농식품부가 발표한 유통 개혁의 중심이 온라인 도매 시장이었거든요. 편성된 예산도 점점 커지는데 2024년에는 520억 원 예산이었던 게 2025년에는 657억 원이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 온라인 도매시장 관련 예산이 1,186억 원으로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지금처럼 관리 감독은 소홀히 한 채 예산만 늘려놓으면 이 아까운 세금을 낭비하고 맙니다. 우선 농식품부가 더욱 정밀한 감사를 통해서 가짜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로 판명난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해야 되고요. 사각지대가 많은 온라인 도매시장의 재점검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지원사업 기준을 개선하겠다는 다소 소극적인 입장이고요. 또 단순한 기록 실수라고 이렇게 축소하는 등 문제의 심각성을 크게 느끼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정부가 기껏 공들여서 만든 시장인데 이런 문제들을 심각하게 보고 개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셀 수 없이 많은 콘텐츠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시대.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들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콘텐츠들도 넘쳐나는 게 사실인데요. 저희 오늘 아침 일라디오의 정현재 PD가 아주 유익한 KBS의 콘텐츠들을 골라서 소개해드리고 있죠. K 콘텐츠를 소개합니다. 시간입니다. 네, 정현재 PD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즐겁고 재미있는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콘텐츠는 뭘까요? 자, 오늘은 생로병사의 비밀의 1월 21일 방송분입니다. 유튜브 썸네일 제목부터 아주 도발적인데요. 왜요? 71세 현직 약사가 매일 엉덩이를 찢는 이유입니다. 엉덩이를 찢는다고요? 이게 네. 혹시 그 운동할 때 네. 오늘은 상체를 찢을 거야, 하체를 찢을 거야 그 표현일까요?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71세 약사님이 주인공이신데 네. 저도 처음에 클릭하면서 이게 무슨 건강한 노년의 취미 생활인가 뭐 이러면서 딱 열었는데 영상 켜는 순간 야,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보통 엉덩이 운동하면 네, 젊은 네. 사람들이 옷대를 좀 살리려고 그쵸.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71세가 주인공이라는 게 정말 놀랍네요. 야, 허벅지가 진짜 탄탄하세요. 여성분이신데. 와, 여성분이에요. 네, 그리고 심지어. 무거운 바벨을 이렇게 허리로 이렇게 들으시는데 표정 하나 안 변하시고 심지어 와. 보디빌딩 대회 우승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보디빌딩 대회 1위인 거잖아요. 예, 예. 이건 건강 체질이라는 게 타고난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분이신가 봐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불과 3년 전만 해도 무릎 연골이 파열돼가지고 걷는 네. 것도 되게 힘들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오. 그래서 그때는 체중도 지금보다 18kg 더 나가셨고, 근데 지금 20대들도 힘들어한다는 그 천국의 계단 있잖아요. 네네. 헬스장 가면 네. 계단 계속 이렇게 그거 올라가는 진짜 거. 힘들어요. 네. 가볍게 타십니다. 정말요? 이 약사님이 이렇게 황골탈퇴할 수 있었던 비결 첫 번째 인서트를 한번 들어보시죠. 요즘은 제가 엉덩이의 이제 중요성을 많이 느껴서 엉덩이 쪽으로 운동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 엉덩이가 몸 전신을 받쳐주는 기둥이나 똑같거든요. 그래서 허리 아프신 분들 아니면 다른 데 아프신 분 다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엉덩이근을 키워주면은 아마 굉장히 나이 들수록 이게 노화도 늦어지고 아마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게 관심이 있어서 이쪽으로 많이 요즘 운동을 하고 있어요. 오, 지금 엉덩이가 몸의 기둥이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예, 예. 사실 보통 척추가 몸의 기둥이다라고 네.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저도 네. 그렇고요. 이게 엉덩이라니까 되게 의외네요. 네, 척추가 기둥이 아닌 건 아닌데, 네, 영상 속의 전문가들이 설명하신 거에 따르면은 상체하고 하체를 연결하는 골반 네네. 있잖아요. 그 골반을 감싸고 지탱하는 게 바로 엉덩이 근육이다. 그렇기 때문에 몸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 약사님이 엉덩이 근육을 키우고 나서 수술을 고려하던 무릎 통증이 싹 사라졌다고 합니다. 와. 엉덩이가 이렇게 힘을 딱 잡아주니까 무릎으로 가는 하중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그래서 하더라고요. 엉덩이 운동을 하니까 네. 무릎이 좋아지는 거군요. 네. 오, 이게 듣고 보니 전 되게 솔깃한 게 저도 네. 사실 오래 앉아 있다 보면 엉덩이도 그 물론 아프지만 네. 허리 그리고 네. 무릎도 아프더라고요. 네. 이게 엉덩이 근육이 부실해서 그런 거였군요. 그럴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예. 의자에 오래 앉아 계시는 분들 특히 조심하셔야 할 증상이 영상에 나오는데요. 바로 엉덩이 기억 상실증입니다. 이게 원래 방송의 타이틀이에요. 예. 아, 그래요? 엉덩이도 기억 상실증에 걸리나요? 네. 대둔근 기억 상실증이라고도 하고 영어로 죽은 엉덩이 증후군이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우와. 우리가 너무 오래 앉아만 있다 보니까 네. 엉덩이 근육이 이렇게 수축하고 이완하고 근육이 원래 수축하고 이완하고 이런 걸 그렇죠. 하잖아요. 네. 이거 하는 방법을 뇌가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 엉덩이가 이렇게 푹 퍼져가지고 저처럼 얇은 쿠션 역할만 이렇게 하게 어떡해. 되는 거죠. 이게 왜 위험한지 가톨릭 관동대학교 정형외과 이현희 교수님의 설명 한번 들어보시죠. 네. 오늘 이야기하는 게 엉덩이 기억 상실증이란 말이에요. 이게 엉덩이하고 기억 상실증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 건가요? 말 그대로 엉덩이가 제 역할을 잊어버린 상태 이런 표현인데요. 이 친구가 기억을 네. 잊었다. 네, 맞습니다. 네. 현대인들의 생활 습관을 보시면 업무에서도 앉아서 하는 업무 시간이 엄청나게 길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엉덩이에 힘을 줄 필요가 없어지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엉덩이를 어떻게 힘을 주고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잊어버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엉덩이에 힘 주는 법을 잊어버려서 엉덩이 기억 상실증이다 이 말이 생긴 것 같은데 네. 생각해보면 저도 지금 엉덩이에 힘을 주고 있는 건지 풀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보통 엉덩이에 힘을 잘 안 주고 앉아 있죠. 저도 이거 보면서 느꼈는데 네. 이거 엉덩이 그렇구나 이렇게 하는 게 엉덩이 힘 주는 거구나. 근데 옆에 어떡해. 사람 보면 좀 이상해요. 이렇게 위아래 그쵸, 이렇게 그쵸. 비슷비슷하거든요. 불안해 방- 보이네요.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분들도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세요. 앉아 있지 않더라도 네. 엎드린 상태에서 다리를 뒤로 이렇게 들어 올릴 때 음. 엉덩이가 딱딱해지지 않고 허벅지 뒷근육만 당긴다. 그러면 이미 엉덩이 기억 상실증이 시작된 걸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영상에서 이제 택시 운전을 11년 동안 하신 기사님 사례가 나오는데요. 네네. 하루에 8시간 이상 앉아 계시다 보니까 엉덩이 근육이 거의 다 빠지신 거예요. 네. 아무래도 그리고 운전을 하루 8시간 이상을 하면은 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운전을 업으로 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쵸. 이게 남일 같지 않으실 것 같아요. 저희 청취자분들 진짜 운전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운전할 때 라디오를 들으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네. 근데 잘 들어보십시오. 안타깝게도 이 기사님이 가벼운 낙상 사고를 당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뼈가 부러지셨대요. 네. 근데 보통 젊은 사람들은 이제 엉덩이 근육이 이렇게 좀 두툼해가지고 넘어지면은 그게 약간 쿠션 역할, 이렇게 충격을 받아주는 그런 쿠션 역할을 해주는데 근육이 빠지고 없으니까 뼈가 그대로 그 충격을 다 받는다고 그럽니다. 그렇군요. 네. 근육 감소가 왜 골절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설명 또 한번 들어보시죠. 이분이 크게 사고가 나거나 이랬던 게 아닙니다. 그냥 일상생활을 하던 중이셨고 넘어지는 동작만으로 골절까지 생기게 된 건데요. 그 이유는 근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력이 떨어지면서 균형 감각이나 자세 유지가 떨어지게 되고 이는 곧 낙상의 위험을 급격하게 증가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근육이 없으면 균형을 못 잡아서 잘 넘어지고 또 넘어졌을 때 보호를 못 받으니까 크게 다친다. 그런 악순환인 거네요. 그렇죠. 약간의 악순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방송에서 이거를 이제 생존 근육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특히나 이 고관절 골절,
많은 분들 아시다시피 이게 노년층 사망률하고 아주 직결되는 굉장히 무서운 부상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잘 넘어져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어르신분들 넘어져서 여기 대퇴골이나 이쪽에 다치셔가지고 큰일 나요. 네. 네, 그런 분들 많으신데 정말 위험합니다. 근데 우리 정 아나운서는 이 엉덩이 근육이 네. 뼈 건강뿐만 아니라 당뇨하고도 관련이 있다는 거 혹시 아셨습니까? 저 처음 들어봐요. 엉덩이 근육이랑 당뇨랑 어떤 연관이 있는 거죠? 저도 이제 약간 놀랐는데 물론 추측은 할 수 있죠. 우리 몸의 근육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엉덩이 그리고 뭐 허벅지. 예, 하체 근육이 많잖아요. 네. 물론 종아리는 많은 분들이 가늘지만 네네. 허벅지하고 엉덩이가 이렇게 근육이 많잖아요. 이게 이제 이 근육들이 엉덩이 근육, 허벅지 근육들이 우리가 먹은 밥이나 뭐 빵, 면 이런 곳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을 태우는 거대한 소각장. 네. 그리고 저장고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 관련 내용도 한번 들어보시죠. 근데 이 엉덩이 근육하고 이 대사 건강하고도 관련이 있다고요? 맞습니다. 엉덩이 근육은 일단 근육량이 굉장히 크고 대사적으로도 활발하기 때문에 혈당 같은 경우는 근육에서 대사가 이루어지고 인슐린 활동성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부피가 큰 근육일수록 이런 대사 조절 기능이 많이 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당뇨가 있는 분들이라든지 체중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꼭 엉덩이 근육을 신경을 많이 쓰시고 근력 유지를 위해서 미리미리 운동을 많이 해주시는 게 좋죠. 이게 엉덩이가 단순히 뒤태 만드는 공간이 아니라 혈당을 조절하는 공장이었네요. 그렇죠. 네. 이 공장이 24시간, 일주일에 7일, 하루 24시간 이렇게 잘 돌아가야지 혈당이 잘 안 쌓이는데 공장이 문을 닫으면 그러니까 근육이 없으면은 그 당이 이제 다시 혈액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당뇨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영상에 나온 71세 약사님이 왜 그렇게 악착같이 엉덩이 운동을 하시는지 이제 좀 이해가 좀 되시나요? 네. 미용이 아니고 살기 위해서 하신 거네요. 그렇죠. 네. 이게 당뇨 환자분들은 더 엉덩이 근육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운동하면 관절만 상한다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PD님. 영상에 또 다른 사례자 한 분이 출연을 하시는데요. 필라테스 강사님인데 아주 멋진 말을 남겼습니다. 이분 과거에 난치병을 앓았다고 하시는데 지금은 건강하다고 해요. 근데 이분이 근육을 저축에 비유를 하더라고요. 돈은 있다가도 없지만 근육은 저축해 놓으면 노년의 삶을 지켜주는 든든한 연금이 된다. 뭐 이런 말인데 하루빨리 운동을 시작해야 하는 이유 또 전문의 선생님 말씀 한번 들어보시죠. 전신 근육은 40대부터 줄기 시작해 75세가 되면 절반으로 떨어지는데요. 특히 엉덩이 근력은 더 가파른 하락세를 각오해야 합니다. 근육은 사실 나이가 참으로서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 속도가 70대가 넘어가게 되면 더 급격하게 빨라지게 되는데요. 꾸준히 운동을 해주지 않으면 그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근육량이 심각하게 저하가 되면 뒤늦게 운동을 시작하더라도 이전에 시작했을 때보다 훨씬 더 긴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꾸준히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연금을 들듯이 운동을 해야 되는 그런 게 맞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PD님, 우리 청취자분들이 당장에 할 수 있는 팁 같은 게 있을까요? 헬스장 가기 좀 부담스러울 때 있거든요. 그 전에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자, 근육연금 들고 계십니까? 아니요. 지금 근육연금을 들었다가 지금 멈추고 있습니다. 멈춘 지 좀 오래됐습니다. 큰일 났네요. 멈추신 이유가 있나요? 저는 그 회원권을 결제를 하잖아요. 그 횟수가 다 차감이 돼서 이제 헬스장에 연장을 해야 하는데 그걸 못 하고 있습니다. PT를 받으셨구나. 네. 네. 그러니까 헬스장 가기에 요즘 뭐 자금도 약간 부담이 되고 그러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요 콘텐츠에서 추천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뭐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를 드렸던 계단 오르기.
그거 이제 오. 무릎에도 좋은데 이번에는 요 방법으로 한번 해보시면은 엉덩이 근육에도 좋으실 수 있다. 어떻게 하느냐? 네. 그냥 이렇게 터벅터벅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무릎만 조금 아프실 수 있고 그런데 요 영상에도 보면 아까 그 71세 약사님이 천국의 계단 오르실 때 보면 앞으로 이렇게 빡 숙여가지고 뒤꿈치로 이렇게 누르고 올라가세요. 그 엉덩이 혹시 힘을 더 네. 들어가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건가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단 오르기 하실 때도 상체를 약간 숙이시고 네. 발바닥 전체를 디딘 다음에 발 뒤꿈치에 힘을 줘서 엉덩이를 밀어 올린다는 오. 느낌으로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잖아요. 네, 가끔 네. 지하철을 타는데 네. 지하철을 탈 때 계단을 많이 오르게 되는데 음. 이때 엉덩이 운동이라도 아, 하자라고 그렇죠. 하면서 엉덩이 말씀하신 대로 엉덩이를 네. 살짝 내밀고 네.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힘이 들어가는 게 그 지하철에서 누가 이렇게 엉덩이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점점 많이 내밀지 않고요. 어느 정도 힘이 뒷사람이 좀 불편하겠죠. 예. 어느 정도 그 예. 힘이 들어가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시는 게 좋고 네. 내려오실 때는 엘리베이터 쓰시는 게 좋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네, 5681님이 문자로 보내주셨어요. 네. 저도 당뇨약을 복용 중인 70대 중반 여성인데요. 예. 그래서 날마다 3개월째 스쿼트 운동을 하루에 오. 2번씩 20회 정도 했더니 오, 헉, 좋으십니다. 대단하신데요? 네. 허리 통증도 한결 좋아졌고 네. 허벅지 근육도 좋아지고 있답니다. 좋은 네. 방송 매일 잘 듣습니다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되게 잘하고 계시네요. 네. 자, 올라갈 때 엉덩이 힘으로 내려올 때는 관절 보호를 위해 엘리베이터로 꼭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네. 자, 오늘 K 콘텐츠를 소개합니다 시간에는요. 네. 우리 몸의 중심, 엉덩이 근육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저도 이제 엉덩이 연금저축 시작을 네. 해야 되고 다시 꼭 헬스 시작하세요. 하셔야겠네요. 네. 피디님도 하고 계시죠? 네, 어제부터 했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정 PD 오늘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인 빗썸에서 실수로 60조 원을 뿌린 대형 사고가 발생했죠. 이런 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나 투자자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한편 대형마트도 새벽 배송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하는데 오늘 궁금한 뉴스 시간에 이 두 가지 뉴스 중심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동아일보 강호석 기자님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에 새해 뵙습니다. 인사도 못 드렸었는데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기자님도요. 요즘에 이 빗썸 사건을 현장에서 쭉 취재를 하셨다고 해요. 예. 저도 뉴스로 계속 접하고 있는 소식인데 이게 연결이나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게 정확하게 어떤 사건이 발생한 건지 설명을 먼저 부탁드립니다. 저도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처음에는 보니까 그 코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거래소가 업비트고 두 번째로 많이 쓰는 게 빗썸이에요. 아, 네. 예, 근데 빗썸이 고객 더 많이 확보하려고 신규 가입 이벤트, 계좌 입금 이벤트 같은 프로모션을 계속 해왔어요. 근데 문제는 랜덤 박스 이벤트 당첨자들에게 당첨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생겼어요. 당첨자가 249명이었는데 네. 이들한테 원래는 총 62만 원을 보냈어야 했어요. 62만 원. 네. 근데 62만 원을 안 보내고 62만 비트코인을 보낸 겁니다. 와, 이거는 진짜 엄청난 차이인 거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원화로 보내야 될 걸 비트코인으로 잘못 보냈고 그래서 당첨자 한 명당 평균 2,490개의 비트코인을 받게 된 거예요. 와, 그럼 지금 이거를 네. 원화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죠? 2,490개? 이거 지금 방송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1비트코인에 6만 달러 정도 되던데 네. 그러면 와, 그렇군요. 지금 계산기가 계산이 당장은 안 되네요. 와, 이게 정말 엄청난 입력 착오였네요. 예. 그럼 이게 직원의 단순 실수로 이런 사고가 발생한다는 게 저는 사실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것 저도요. 같은데 예. 62만 비트코인을 만약에 대략 추산을 하면 네. 무려 60조 원이 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빗썸이요. 비트코인을 이렇게나 많이 갖고 있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이게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었죠. 네, 맞아요. 이게 직원 한 명의 단순한 입력 착오로 이렇게 된 것도 참
이해가 안 가는데 더 웃긴 건 네. 지금 62만 비트코인이 지급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빗썸이라는 회사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 개수가 그거보다 적어요. 뭐 175개입니다. 175개였는데 그게 어떻게 그러면 지급이 된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겨요. 지금 빗썸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비트코인이 빗썸에 보관되어 있는 게 4만 개인데 이건 빗썸 거가 아니니까 빼고 생각해야겠죠. 네. 근데 이걸 다 합쳐도 42,794개예요. 근데 방금 잘못 출금이 된 비트코인이 62만 개라고 말씀드렸죠. 네네. 그러니까 빗썸이라는 회사가 장부상으로 갖고 있는 비트코인보다 15배 많은 비트코인이 출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존재하지도 않는 비트코인이 실수로 출금이 돼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황이 펼쳐진 거고 네. 그래서 신문기사상으로 유령 코인이라는 표현이 엄청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 그래서 나온 표현인 거군요. 근데 이게 없는 코인이 어떻게 가상자산 시장에 유통돼서 거래가 될 수 있는 건지 정말 이게 이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장부 거래가 뭐냐,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냐, 이러는 게 큰 논란이 됐죠? 예, 맞습니다. 이건 빗썸이 거래소 내부의 장부 관리를 허술하게 했기 때문인데요. 네. 사실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큰 금융회사들은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실제로 거래 가능한지부터 자체적으로 검증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거래 단위나 금액상의 오류를 잡아내는 거죠. 네. 근데 빗썸에는 이런 시스템이 아예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자체적으로 보유한 비트코인보다 많은 비트코인이 출금되고 거래되기까지 한 겁니다. 지금 빗썸이 고객들의 비트코인 1회 거래 한도를 50개로 제한을 하고 있는데 네. 정작 거래소 자체의 이상 거래를 차단하거나 감지하는 장치는 없었던 겁니다. 그건 뭘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가상자산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도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일반 주식이나 채권이 거래되는 전통 금융시장은 한국거래소, 증권사, 한국예탁결제원 이 세 기관이 각각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네. 거래소가 거래를 맡고 증권사는 거래를 중개하고 예탁원은 주식을 보관합니다. 그러니까 따로따로 분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장부도 각각 따로 관리하기 때문에 서로의 장부가 맞는지 교차 검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근데 가상자산 거래소는 방금 말씀드렸던 거래, 중개, 보관 기능을 거래소 한 곳에서 다 해요. 아, 장부도 당연히 그렇군요. 딱 하나여가지고 크로스 체크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였네요. 그렇죠. 예, 이렇다 보니까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는 오류가 한 번 발생하면 거래, 중개, 보관 모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네, 그렇다면은요, 그 빗썸이 사고를 언제 인지를 했습니까? 이게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은 어떻게 됐어요? 이게 잘못 지급된 시점이 6일 오후 7시였어요. 네. 이게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오면서 일파만파 확산이 됐었는데 1인당 아까 말씀드렸던 평균 2,490개의 비트코인이 계좌에 표시가 됐고 네. 당첨자 중 한 명은 5만 비트코인이나 받았었대요. 근데 빗썸이 이 사고를 인지한 건 그로부터 20분 뒤였습니다. 6일 오후 7시 20분. 네. 그리고 그 즉시 거래 차단과 출금 차단 조치를 했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 62만 개 중에 99.7%까지는 회수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회수를 예. 했군요. 문제는 나머지 0.3%예요. 이게 0.3%가 비트코인 개수로 따지면 1,788개인데 이 중에서 120개, 한 123억 원어치 정도 비트코인이 아직까지 회수가 안 됐어요. 아, 그게 한 20분 정도의 시간이 있었잖아요. 예, 그 사이에 혹시 출금을 한 걸까요? 맞습니다. 잘못 받은 비트코인을 받으신 당첨자분들 중에 그걸 팔아버린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네. 이 확인을 해보니까 123억 원어치 중에서 30억 원은 이미 은행 계좌로 출금이 됐대요. 그러니까 잘못 받은 비트코인을 받은 다음에 판 다음에 은행으로 현금화까지 한 겁니다. 와. 이렇게 한 분들이 27명이나 된답니다. 오. 그리고 나머지 비트코인 100억 원어치를 받은 분들은 비트코인을 판 다음에 다른 코인, 알트코인을 샀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일단 이게 빗썸이 잘못 지급한 책임이 큰 거긴 하잖아요. 예. 근데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을 받은 사람들은 그걸 돌려줄 의무가 있어요? 예, 일단 원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재미난 게 비트코인 잘못 받으신 분들 중에 빗썸에 연락해가지고 비트코인 나한테 보낸 거 맞냐라고 확인 전화한 분들이 있대요. 아, 그렇군요. 근데 이때 만약에 빗썸이 맞다라고 답했다면 사실 돌려주지 않아도 될 겁니다. 네. 근데 빗썸이
오지급이니 일단 가만히 두시라고 일관적으로 답변을 했대요. 네. 그래서 아쉬울 수도 있겠지만 잘못 받으신 분들은 다시 되돌려줘야 합니다. 만약에 예. 그걸 아직 인지하지 못한 채 맞다라고 했으면 예. 그럼 안 돌려줘도 되는 거였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 당시에 빗썸 상담원이 맞다라고 답을 했다면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돌려주지 않아도 될 명분이 생긴 거죠. 그렇군요. 근데 그런 경우는 아직까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네. 일단 그리고 빗썸이 랜덤박스 이벤트 진행하면서 1인당 2,000원에서 5만 원 사이로 지급을 하겠다고 공지를 했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지급된 게 실수인 게 명확합니다. 이게 사실 법적 다툼이 조금 있을 수 있다라는 느낌은 갖고 계실 텐데 이럴 수 있다라는 걸 금감원장도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감원장이 그저께 잘못 지급된 코인을 팔았으면 재앙이고 원물을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모빠가 이야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네. 근데 이 금감원장이 지금은 이제 금융기관장이지만 원래 변호사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의 말이 법적 상식에 가깝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직 123억 원어치 못 받아가지고 빗썸이 당사자들과 협상 중이긴 한데 약간 0.3% 정도로 맞습니다. 했죠? 예, 협상이 잘 안 되면 민형사 소송까지도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유, 그렇군요. 이게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이 거래소로 풀리면서 비트코인 가격에도 영향을 좀 미쳤을 것 같아요. 혹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있을까요? 예, 조금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 게 그 62만 비트코인이 풀렸던 그날 이제 6일 오후 7시죠. 네. 근데 7시부터 30분 정도 뒤부터 매도 물량이 엄청 나왔어요. 빗썸 우와. 거래소에서. 그래서 그때 빗썸에서 거래된 비트코인 가격이 8,111만 원 정도인데 네네. 같은 시간에 업비트나 코인원에서 거래됐던 비트코인 가격이 9,8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거래소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비트코인 가격에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게 거래소마다 또 그 가격이 달라지나 보네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사고 팔 땐 사실 한국 거래소 하나만 그렇죠. 쓰다가 최근에 넥스트레이드라는 대체 거래소가 생겨서 네. 그나마 조금 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게 막 생기긴 시작했는데 지금 가상자산 거래소는 5군데 정도가 있어서 완전히 경쟁 체제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나마 빗썸이 거래 차단해가지고 7시 45분 정도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7시 30분에서 40분 사이에 대규모 매도 물량 나온 거 보고 겁먹고 비트코인 판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있을 거죠. 이제 패닉셀이라 부르는 건데 네. 그 사이에 팔았던 분들의 손실이 한 10억 원 정도 된다고 와. 빗썸이 추산을 했어요. 예, 그래서 빗썸이 이제 저가에 판 고객들에게는 매도 차익을 일부 보상하겠다고 밝혔고 그 사고 시간대에 빗썸에 접속을 했던 모든 이용자들한테 2만 원씩 보상금도 주겠다고 밝혔어요. 아이고야. 근데 이제 일부 소비자들이 소송을 검토하고 있어서 직간접적인 피해자가 수면 위로 더 떠오를 가능성도 배제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사실 이번 사태 보면서 비트코인 투자 좀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경계하는 분들도 좀 많아지셨을 것 같아요. 예, 그럴 어떤가요? 것 같긴 해요. 이게 사실 거래소 자체의 시스템이 취약해서 발생한 문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일반 주식시장보다 시스템이 많이 부실하다는 게 노출이 됐고 많이 부실한 것 같아요. 예, 이로 인해서 소비자들의 신뢰가 떨어지는 건 불가피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요새 비트코인 시즌 종료라는 말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네네. 아무래도 작년 10월 12만 달러와 견줘봤을 때 방송 직전에 보니까 6만 8천 달러 정도 되더라고요. 거의 반토막 가까이 나가지고 비트코인 하락폭이 좀 큰 편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코인 투자자들의 위축은 좀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투자와 별개로 이런 이슈와 흐름을 잘 알아둘 필요가 있어서 살펴봤는데요. 자, 그럼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형마트도 새벽 배송을 할 수 있다라는 뉴스를 봤어요. 예, 그 정부와 여당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하기로 하면서 변화 여지가 생긴 건데요. 그동안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같은 대형마트들은 새벽 배송 사업을 할 수 없게 법적으로 금지가 됐었어요. 네. 그러니까 자정부터 오전 8시, 지금 오전 10시까지로 연장이 됐는데 그 시간 동안에 아예 영업을 못했거든요. 이게 2012년에 도입됐고 계속 유지됐는데 당정이 14년 만에 정책에 변화를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요새 많은 소비자들이 사실 온라인으로 장을 보거든요. 예. 이런 트렌드를 고려를 하면 그 정부 규제는 진작에 풀렸어야 했던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사실 직접 마트 가서 장 보는 분들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소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사실
그동안 정부가 대형마트에 새벽 배송 금지해온 거는 소상공인분들이나 시민단체 반대가 컸기 때문이고 네. 그래서 전통시장 구매 활성화라는 목표가 좀 우선순위였어요. 근데 이제 정부 기조에 변화가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정부가 정책에 변화를 주게 된 배경은 뭘까요? 아무래도 쿠팡 사태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쿠팡이 정부 추산 3천만 명이 넘는 개인정보 유출로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쿠팡을 못마땅해 하는 시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나게도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 금지로 인해서 사실 쿠팡이 엄청 수혜를 봤었거든요. 2012년에 도입됐는데 2018년에 쿠팡이 새벽 배송 도입해가지고 작년까지 해가지고 매출을 41조까지 끌어올렸어요. 네. 근데 이제 국내 대형마트의 전체 매출이 37조밖에 안 됩니다. 전체보다 더 높은 예. 매출이었네요. 그래서 정부가 대형마트 규제하는 동안에 쿠팡 입장에서는 아무런 굵직한 경쟁자 없으니까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기회였던 거죠. 예.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하면 안 되겠다고 정부가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소상공인과 시민단체에서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법 개정이 실제로 이뤄질 수 있을지 그리고 소비자들이 체감할 만한 변화가 올지도 궁금합니다. 짧게 부탁드려요. 진통은 클 것 같아요. 많은 기관들이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변화로 빠르게 이어질지는 다소 의문이긴 합니다. 네. 일단은 새벽 배송을 시작하기 위해선 비용이 많이 필요한데 마트 회사들 중에서 그걸 당장 감내할 수 있는 데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 규제 완화가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새벽 배송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법이 실제로 개정되기까지 좀 걸릴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요즘 쿠팡을 대체할 곳이 사실 없잖아요. 그런 점에서 대형마트 새벽 배송을 통한 선택지가 좀 늘고 또 편리해지길 바랍니다. 어느 쪽에 무게를 둘지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동아일보 강우석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은혜였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다른 사람과 약속을 정할 때 보통 서로 가능한 날짜나 요일을 맞추게 됩니다. 예를 들어 수요일이든지 목요일이든지 다 괜찮아요. 또는 수요일이든지 목요일이든지 다 괜찮아요. 같이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데요. 이 중 맞는 표현은